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신규 확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 증가 추이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진자가 늘고 있어도 치명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니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면에서는 OECD 최저 수준이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수는 세계 최고인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팩트체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집권 100일 이례적으로 추락한 국정 지지도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통령의 국정 기조, 미디어 비평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팩트체크 어떤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 8월 말을 앞두고서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왔던데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확진자가 제일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접종자 비율이 높은 19세 이하의 확진자 발생률이 높고 또 활동량이 많은 20대, 30대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3일 기준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한국이 16,724명으로 관련 집계가 이루어진 21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 두 번째로 많은 마셜 제도 3위가 일본인데 여기와의 격차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세계 1위로 집계된 건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한참이던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20주 만인데요. 네. 특히 또 6월 28일 이후부터는 계속 이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약 50일 동안 지속되면서 이 미국과 유럽 주요국보다 유행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지속 기간도 더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은 이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 즉 치명률은 해외 어느 나라보다도 낮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치명률과 관련한 내용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는 이른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이 치명률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백경란 청장도 1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증 화율과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 OECD 국가 중에서 치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나라는 일상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아워월드인 데이터의 8월 14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치명률 0.06으로 전체 조사 대상 216개 나라 가운데 103번째, 또 OECD 38개국 가운데에서는 6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5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치명률은 2월에서 4월에 0.08에서 0.13에서 7월 넷째 주 0.03까지 감소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백경란 질병청장의 말처럼 그 치명률 자체는 낮게 관리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네요. 네,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현재 시점이라는 단서를 좀 붙이고 싶은데요. 네. 좀 짚어줘야 할 게 있어서 네. 이 단서를 좀 붙였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적 치명률 순위와 관련한 건데요. 이 아워월드인 데이터가 를 시작한 게 2020년 1월 22일부터인데요. 누적된 통계를 보면 한국은 치명률 0.12로 세계에서 14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체 누적된 거죠. 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8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치명률 순위는 세계에서 103번째입니다.
이렇게 누적 순위에 비해서 최근 순위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전에 비해 좀 나빠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예, 또 하나는 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인구의 신규 확진자 추이인데요. 이 최근 3주 동안의 추세를 보면 7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60세 이상 고위험군이죠. 신규 확진자 비율은 평균 17.4%, 또 그 다음 주인 8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20.2%, 그리고 8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평균 21.9%를 기록하면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 고위험군의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을 보니까 네. 지금 시간이 7월에서 8월로 넘어올수록 계속해서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소폭이긴 하지만.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추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치명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네. 확진자 발생률의 경우에 국가별로 검사 체계 수준이나 기준이 다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루 80만 명 이상의 PCR 검사와 이 만여 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검사 접근성이 높은 국가라는 거죠. 이 때문에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 국가별 확진자, 사망자 통계 해석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확진자도 실제로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리하자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은 거는 사실이고, 네. 하지만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 즉 치명률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정부 당국의 발언은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이네요. 네.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 치명률 순위와 비교하면 치명률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황이 좀 악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역 수칙 계속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팩트체크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중부지방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였는데요. 이런 호우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 호우와 관련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도 함께 범람했습니다. 머니투 이데일리 등 여러 매체에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바퀴벌레가 하수구에서 나왔다. 심지어 악어까지 등장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전해졌었는데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셨어요? 네네. 팩트체크를 한 매체도 있었지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확인도 안 한 곳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덕분에 굳이 해명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루머는 이 쓰레기로 배수관이 꽉 막혀서 우수, 즉 빗물 터널이 작동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사진과 함께 게시물 올라왔는데요. 네. 이 양천구 빗물 터널 관련 뉴스 영상 캡처본하고 이 담배꽁초로 막혀 있는 강남구 배수구 사진을 연속으로 이어서 게시를 했습니다. 네. 예, 사실이 아닙니다. 이 양천구 치수과 배수시설팀은 이 신월 빗물절 배수 시설은 이번 보고 상황 속에서 정상 작동했으며 게시글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 광남역 바퀴벌레 출몰이라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하수구 역류로 인한 바퀴벌레, 해충이 나왔다는 면은 접수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정비 작업을 하면서도 영상과 같은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좀 저도 보고 황당했는데요. 서울 도심에 악어가 출현했다. 이런 제목의 사진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한 거나 이런 댓글이 보이긴 했는데 네. 대부분 예상하셨겠지만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번 수해 때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좀 큰 관심을 모았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네. 강남 현자라고 네. 해서 그 서울 강남에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네. 이 차에 거의 꼭대기까지 물이 차는 이런 상황 속에 가부좌를 한 듯한 포즈로 네. 초연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 어떤 남성분의 모습이었는데 네. 이 남성분이 어느 회사 기자다 이런 네. 그 루머까지 돌았는데요. 네네. 주인공이 근데 기자라는 글을 바로 읽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이 소속과 이름이 공개적으로 막 노출이 됐고 공유가 됐습니다. 확인이 네. 안 된 채로. 네네. 네. 그리고 네티즌들이 퍼나르기 시작하니까 결국 당사자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네. 이 당사자들이 지목된 기자는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자필로 쓴 사진을 올리면서 저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냥 네. 자기 자신의 그냥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누군가 잘못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 믿고
커나른 거죠. 아, 그러면 이 상황이 그 당일날 폭우가 쏟아지던 날의 강남 상황이 아니군요? 그건 맞습니다. 뭐 또 다른 뭐 어떤 분이라는 이런 글이 있긴 한데 그것도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소개도 안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당시 상황은 많고요. 본인이 인증한 분도 있긴 한데 그 본인이 누군지는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그 고급 스포츠카, 슈퍼카 같은 차들이 이렇게 물에 잠긴 혹은 물에 손상된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뭐 소셜미디어 계정 등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뭐 실시간 수도권 물화의 상황이라고 제목 붙였는데 이것도 이 공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6월 10일 영국의 대표적인 황색 저널리즘 매체인 이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사진인데요. 당시 데일리 메일은 싱가포르의 뭐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게시를 보도한 사진인데요. 근데 그 사진, 원본 사진마저도 기자 게시글을 보면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수도권에 이렇게 115년 만이라고 하잖아요. 기록적인 네. 폭우가 내린 게 정말 너무 오랜만이었고,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시간당 강수량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이다 보니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이런 허위 정보, 루머 이런 것들이 좀 돌면서 되려 더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럴수록 좀 자중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공유하지 않았으면 그렇습니다. 괜한 분들이 해명을 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지난 6일 부산 기장군 해수욕장 앞바다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50여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피서 수십 명의 해파리에 쏘였는데요. 해양수산부는 부산과 울산, 경상북도, 강원도 전체 해역에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대형 개체에서 떨어진 몸체 일부나 점액질은 물속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독성을 가지는 쐐기 세포가 남아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해파리 개체수와 관련해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해파리를 먹는 거북 개체수가 줄어서 해파리가 늘어났다 이런 주장과 지구온난화 때문에 매년 해파리가 급증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름이면 이 해파리 주의 관련 기사들 종종 눈에 띄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여름에 바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파리가 늘어났다는 주장, 이건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일단 해파리 개체수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아. 해파리 개체수 늘었다는 전제가 틀린 거죠. 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6월경에 제주 이남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요. 12월 초순까지 우리나라 해안지역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에 해파리 수면 보도가 아주 자주 보이는 이유죠. 네. 예, 국내에서 손꼽히는 해파리 전문가인 해양환경연구소 최진호 소장은 해파리 개체수 증가와 관련해서 올해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적게 유입된 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모니터링 주간 보고에 따르면 해파리 출현율은 2018년부터 매년 증가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오히려 예년에 비하면은 해파리 개체 수 자체도 오히려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다거북이 줄어서 포식자인 바다거북이 줄면서 해파리가 늘었다. 이 주장은요? 예, 결론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예,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김경현 연구사는 확실한 건 바다거북 개체수가 줄어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많이 나타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수산저온 감소와 소온 등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수정되는데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생장하기 때문에 이 확률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이 해양환경연구소 최진호 소장도 이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바다거북 개체수가 해파리 수를 조절할 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거북은 남획, 선박 충돌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이 개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자연보존연맹은 모든 바다거북종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체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 국내 바다거북종에 대한 분포 자료와 번식 현황 자체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일부 언론이 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해파리 출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 이 높은 수온이 해파리의 생장을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이 개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올여름 들어 해파리가 늘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바다거북이 멸종 위기종이었군요. 네. 그래요. 안타깝네요. 바다거북이 멸종 위기종인데 이렇다 보니까
뭐 수가 워낙 적어서 해파리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매일 총 3차례 방송되는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저도 처음 모니터한 프로그램인데요. 뉴스에서 화제가 된 사건의 법적 쟁점을 짚어주거나 이와 연관된 실제 사례를 통해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주는 게 특징인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8월 1일 방송분인 성범죄 마약에 당했다면 이것부터 챙겨라 편을 살펴볼 텐데요. 마약에 관해 세밀하게 묘사해 모방의 우려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날 방송은 최근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입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범죄에 마약이 사용된 실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률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종 마약류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 마약류의 속칭, 은어 등을 총 4차례 소개했습니다. 이런 은어들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마약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TV뉴스에서 비슷한 주제의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은어는 모두 흐림 처리를 하고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호기심을 덜 자극하고 또 기억하기 어려운 외국어 명칭의 약자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은 마약이 체내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범죄가 발생한 상황은 어땠는지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최소한의 묘사만 해야 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에서도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또는 약물 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 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네, 마약 범죄에 대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돼서 적절치 않았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법률 프로그램이다 보니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나 법률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출연자의 설명이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5일 방송에서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적 공소사실로는 강간살인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할 것 같고 예비적 공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병합 기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한 번에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들로 구성된 문장이기 때문인데요. 법률 용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이런 프로그램은 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쉽게 설명해야 많은 청취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생활법률 프로그램인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네, 또 짚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프로그램 간 유사성인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변호사인 진행자 한 명과 함께 또 다른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실제 사례를 통해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YTN 라디오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와 구성이 거의 같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들어보자면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신청을 받는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취자 입장에선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사람만 바꿔 한 번 더 방송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법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2개나 있다는 건
방송 내용의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에는 미디어 비평 순서인데요.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 집권 석 달을 갓 지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추락한 국정 지지도로 인해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네. 가운데 이번 주 초에 광복절이 있었죠. 경축사가 주목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나 짚어주신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항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광복의 의미를 정리하고 또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나 한일관계 등에 대한 철학도 밝히곤 하죠. 따라서 언론도 그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를 분석하는 보도들을 꼭 내놓곤 합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나온 광복절 경축사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비카인즈에서 8월 15일부터 8월 17일 정오까지 광복절 경축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요. 관련 보도가 총 661건이 나옵니다. 비카인즈 수집 언론사가 54개사이거든요. 네. 54개사의 보도, 이틀의 보도라고 했을 때 비교적 많은 보도량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들 보도가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와 그 발언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었는가 살펴보면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보도량은 꽤 됐는데 보도 내용은 좀 아쉬우셨다, 이런 평가신데요. 네. 일단 이번 경축사에서 대북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로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이번 윤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자유가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였습니다. 경축사의 타이틀도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이었습니다. 자유는 경축사에 총 33번 등장합니다. 다른 단어들이 얼마나 등장했나도 보면요. 독립이 18회, 국민이 15회, 세계가 12회, 그리고 평화와 경제가 각각 9회, 민주주의와 미래가 각각 6회, 혁신도 6회 등장하고요. 또 세계 시민과 인권이라는 단어가 5회 등장을 합니다. 민주공화국과 법치는 각 1회에 등장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번에는 정말 자유를 매우 강조한 경축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사실 그 취임사에서도 그랬고, 네. 이 자유에 대한 언급을 참 자주 하시는 편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도 언론에서 자유가 33번 언급됐다,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보통 광복절 경축사를 분석할 때, 늘 나오는 좀 해묵은 논란?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광복절을 광복절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건국절로 재의미할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이었는데요. 네. 광복절 경축사 관련 보도 661건 중에서 건국절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들어가 있는 보도를 살펴보니까 총 31건이었습니다. 이들 보도 중에서는 MBC의 15일자 보도, 자유 언급하며 일본과 협력 강조, 반성은 없었던 경축사와 같이요. 1948년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 우파 세력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을 인정하면서도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좁게 해석했다는 논란이 예상됩니다라면서 이번 발언을 지적한 보도도 있었고요. 네. 반대로 서울신문의 16일자 보도, 윤 상하이 임시정부 적통 인정, 건국절 논란 없었다에서와 같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하이 임시정부 역사를 이번 경축사에서 끌어안았다라는 분석이다라면서 건국절 논란을 참 잘 피해갔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독립운동이 언급된 보도는 총 191건이었습니다. 이들 보도는 독립운동은 자유투쟁이라는 걸 강조하거나 띄워주는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문화일보의 16일자 보도,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의 칼럼 제목은요, 윤 독립운동은 자유투쟁, 북일 동북아 평화여정 초대했지만 곳곳 장애라는 보도에서는요, 독립운동을 자유의 확대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연관시키려는 그의 생각,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 세계, 평화, 민주주의, 세계 시민 등 용어를 수차례 동원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현재화시켜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라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자유론이라고 정리하면서 의미 있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의 15일자 보도, 광복절 경축사 세계시민 강조, 민족사 넘어 국제주의 관점서 해석이라는 보도에서도요,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과 대비해서 자유, 인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취지이다.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을 독립운동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규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라면서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발언 경축사에 대해서 매우 좋은 의도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네, 이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 특히 또 독립운동 역시 자유를 추구하는 한 과정이다. 이 윤 대통령의 경축사 대부분 언론들이 좀 긍정적으로 봤군요. 네, 이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제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독립운동은 자유추구의 과정이라는 발언은 사실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일종의 훼손이나 왜곡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언론에서 별로 이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자유민주주의 추구로 한정하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보면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독립운동가들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한 것인데요. 네. 사실 이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독립운동사를 보면 당연히 다양한 이념을 지닌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했고요. 남북 이념 대결이 있었고 전쟁이 있어서 그 역사 속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도 많은데요. 윤 대통령 경축사 표현은 딱 반공주의자들만 독립운동가로 인정한다는 식의 선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1948년 건국절 추진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뉴라이트의 주장의 변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절 논란을 잘 피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요. 네. 이는 1919년 임시정부 적통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임시정부 역사 중에서도 좌익 독립운동가는 배제하고 배격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독립운동마저 이념으로 편을 가르겠다라는 의지로 여겨져서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6일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북한 정권 수립 등에 협조했다면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 광복절 경축사, 이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좀 화제가 되었어요. 관련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는데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 맞서서 함께 힘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칭했습니다. 보편 가치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한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이제 보편 가치에 기반해 세계 시민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 발전돼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를 제대로 해결해야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이제 가거는 묻자라고 하는 것이, 묻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다시 저는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 시대 실현이라는 것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에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제안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었는데요. 일본 총리의 한국 국민에 대한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한 손해와 고통, 역사적 사실 인정 및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먼저 내놨기 때문에 당시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상황은 오부치 시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색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는데요. 현재 일본은 우경화 그리고 혐한화, 강제징용, 기업, 국내자산 현금화 등 그 한마디로 일본이 혐의를 거부하고 무조건 한국 정부가 대법 판결을 뒤집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보도가 203건이나 되고요. 이런 보도 중에서 오부치 오부치 공동선언 2.0 시대 실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는 보도는 부족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아마 이전 정부에서의 한일 관계가 아무래도 경색돼 있었기에 네. 좀 뭔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또 이 광복절 때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당일날 일본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련된 언급인데 이런 네. 부분은 좀 짚어보셨나요? 예, 일단은 8월 16일에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자가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납하고 관료들이 몇 년째 참배하는데 어떻게 보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8.15가 우리에게는 광복과 독립을 맞은 날이지만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전한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8.15마다 야스쿠니 신사의 일본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예를 표하는 거는 멈출 수 없는 관습인데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일이 어떻게 교감하느냐, 그 이후 반응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가 문제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실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범이 합사하고 그걸 신으로 받드는 일종의 종교시설입니다. 네. 일본의 전쟁 피해자나 전몰자 추모 공간이 아니고요. 고위급 관료들이 참배를 중단한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는요. 8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거는 나치를 이해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걸 이해하면 안 된다. 일본 국민들 중에서도 이해 안 하는 사람이 거의 70%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발언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7일까지 야스쿠니 관습에 대해서 보도한 것은 10건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판 기사는 민주당의 어느 나라 대통령실인가라는 비판을 받아 쓰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나머지는 파이낸셜 뉴스의 16일자 보도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1. 기시다 야스쿠니 복납의 대통령실 비판 자제 사전 설명회와라는 보도인데요. 이 보도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 보도는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 대금을 복납한 것은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도 해줬다라면서 대통령실의 이러한 설명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 쓰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설명을 했고 양해가 된 상태에서 한 일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 쓰는 보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한 이 가해국 일본에 대한 언급도 해마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주요 대목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네. 이런 언급이 좀 없었죠? 네, 언급이 없었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언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네. 이것에 대해서 보도한 기사가 46건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아일보의 15일자 보도, 이용수 할머니, 윤 대통령의 광복절인데 위안부 언급 없어라는 보도를 내놨어요. 네. 동아일보에서는 위안부 언급 없는 윤석열, 일본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8월 16일부터 본격 보도된 야권 반응 보도에서도 이용수 선생님의 발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들 보도도 언론 스스로가
그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그 경축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수 선생의 비판 그리고 야권의 비판 이거를 옮겨서 전하는 수준의 보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오늘 좀 짚어봤는데요. 기존 언론 보도에서는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소장님께서 많이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